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송년 특집 2017년을 흔든 언니 뉴스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오늘은 아무 패널이 다 계시구나.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우리 유령 함께 하실 분 누구시죠? 최민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양지열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고란 사이. 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며칠 전에 우리 어머니 구순잔치를 했는데 고란사를 못 불렀네요. 근데 양 변호사님, 근데 어제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어떤 지금 아침 방송 하시잖아요. 이게 예, 아침 방송 메인 해갖고 앵커. 메인 앵커. 그 이제 그 양 변호사님이 그랬대. PD한테 다른 걸 다 접고 여기 집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자유롭게 하세요. 누가 그런 얘기를 또 그게 그 팩트예요. 가짜 뉴스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가요? PD와 저는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가짜 뉴스죠. 근데 네. 가짜 뉴스다 그랬어. 예. 왜냐하면 양지열 변호사가 그럴 뿐이 아니다 절대로. 언니 저희를 뉴스를 버리시면 안 버릴 되죠. 뿐이 아니다. 그렇지. 아니 근데 언제까지 해요 그거? 아직 논의가 안 됐습니다. 왜 다른 방송 스케줄을 제가 여기서 논의를 하고 아니 있는데. 나는 메인이 되라고 막 계속 박수를 치고 있거든. 어차피 겹치는 시간이 아니니까 예. 저희를 버리지 마세요. 우리를 아니 고 기자님이 또 우리를 어여삐 굽어 살피소서. 왜 예. 그러세요? 연말에 갑자기. 목소리는 남자 목소리 예. 세상에. 평소에 잘해주시지 갑자기. 자, 오늘은 송년 스페셜 2017년을 흔든 언니 뉴스를 골라봤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예. 뭐예요? 예, 2017년을 흔든 언니 뉴스 첫 번째 예. 82년생 김지영 신드롬을 가져왔습니다. 예. 혹시 봉도사님은 읽으셨죠? 읽었죠. 예. 이게 조남주 작가의 소설인데요. 예. 이 82년생 김지영이 정말 많은 여성들에게 공감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실화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화죠 사실은. 실화죠. 실화죠. 예. 그리고 실화의 베이스를 둔. 이게 네. 82년생 김지영이 왜 제목이 82년생 김지영인지 몰라요. 82년생 중에 김지영이? 가장 많은 여자 이름이 김지영이래요. 네. 네. 그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예요? 네, 예. 예, 가짜 이거- 뉴스 아니에요? 아니 실화입니다. 실화. 그럼 실화인데. 83년생은 뭐예요? 제일 많은 게. 모르겠습니다. 81년생은요? 모르겠습니다. 60년생 제일 많은 이름이 뭔지 모르죠. 모든 이름에 봉자가 들어가요. 최민희가 아니라 원래 최봉이었었어요. 최봉이. 네. 근데 이 조남주 작가가요. 원래 방송 이 구성 작가를 오래 해서 나중에 이제 소설 뒤에 보시면 거기에 통계 자료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PD 수첩 작가였던 걸로 알고 네. 있는데. PD 수첩 작가예요? 네. 근데 이제 이 책이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청와대 오찬 때 예. 이 책 얘기했고 대통령에게 선물한 거죠. 네. 그다음에 그러면서 화제가 금태섭 됐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300명에게 선물하면서 뭐 일단 유명해졌는데 그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읽어본 분들이 계속 권해서 50만 맞아요.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저는 이 책을 우리 딸이 읽으라 그래서 읽었습니다. 이거 꼭 읽어야 된다고. 엄마의 의식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양 변호사님 책 보셨어요? 거짓말하면 안 되죠. 예. 저는 못 봤습니다. 예, 저는 책을 펼치면서부터 눈물이 나더라고. 책을 펼치면서부터. 그리고 지금 표정이. 처음에 그 약간 치매로부터 스토리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 네. 이게 어느 날 이게 그 실화일까? 그런데 여성들이 출산 이후에 오는 충격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게 좀 그런 기억이 떠올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 양 언니처럼 안 읽으신 분을 위해서 줄거리 잠깐 줄거리를 오늘 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계속 공격하시죠? 공격이 아니고 배려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예. 눈빛 좀 지금 레이저를 쐈어요. 봉도사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느 날 갑자기 34살 김지영 씨가 그 약간 빙의 현상을 보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친정 어머니가 빙의한 것처럼 해서 친정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이상 증세가 나타나고 남편한테는 네. 남편이 사귀던 옛 애인의 모습으로 빙의를 하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남편에게 그 못다한 얘기 있잖아요. 예. 사실은 김지영 씨의 속마음이죠. 그게 그런 얘기들을 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남편이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으면서 그 치료 과정에서 김지영 씨가 겪은 정말 이거는 공식적인 통계 안에 숨어 있는
그 자질구레한 일상 속에서의 성차별, 일상 속에서의 비적대적 모순관계 속에서의 모든 압박 그런 것들이 운동권 용어로서 거기가 그게 너무나 정확한 것 같아요. 이 경우는. 예.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풀어나가는 거죠. 우리 옛날 학생 운동할 때 맨날 적대적 모순이냐 비적대적 모순이냐 갖고 맨날 싸웠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어떤 부분에서 좀 막 살 떨리는 느낌이 드는 게 정말 우리가 겪은 모든 상황이 장면에 맞아요. 적나라하게 묘사가 돼 있죠. 그리고 저는 그 대목에서 또 가슴 아팠던 중에 하나가 낮에 그 애를 재우고 커피 1,500원짜리 커피를 사 먹는데 맘충. 그 지나가던 직장인들이 아유 팔자 좋다. 남편은 나가서 이제 개고생하는데 저렇게 앉아서 커피 마시고 맘충이라 그러면서 지나가죠. 네, 맘충. 근데 집에 와서 이제 저녁에 울면서 남편한테 얘기해. 내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나도 우리 집안을 일궜는데 이거 1,500원짜리 커피 하나 먹을 자격이 없냐고. 걔 막 울면서 얘기하는데 무슨 미안함이 있냐면 낮에 그 동네에서 이제 선거운동 하다 보면 낮에 이제 몰려다니면서 밥 먹고 다니는 아줌마들이 있거든. 이거 속으로 무척 욕했거든. 어머 왜 점심에. 욕하셨어요? 아니 근데 왜 그랬냐면 가장 떠들고 가장 목소리가 큰 분들이라 그러고 10,000원 넘어가면 또 그 음식점 막 욕을 해요. 9,900원이지 10,000원이 넘으면 어떡하냐고. 근데 그럴 때 사실 겉으로 티는 안 내지만 남편들은 고생하는데 저렇게 몰려다니면서 막 밥 먹고 이러는 게 속으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한 게 막 미안하더라고요. 전업주부는 24시간 노동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또 그 국회에서 잘리고 난 다음에 전업주부도 해봤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세대에는 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였어요. 그런데 이 82년생 김지영의 경우는 배울 만큼 배웠고 부모들이 남녀 차별 없이 교육시킨 세대거든요. 뿐만 아니라 페미니즘이 어느 정도 막 그냥 초기 논란이 아니라 그냥 일상으로 자리 잡아가는 그 과도기인데 우리가 겪은 거랑 똑같은 걸 겪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참 이상했어요. 저는 굳이 책을 안 읽은 변명을 하자면 사실 이제 제 동생들이 이 또래 동생들이 있고 저는 여동생이 셋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광주에 있는 양원이구나. 한의사는 여동생이에요? 예. 남동생이 아니었어요? 아 그럼 진실 가서 약을 받아올 거. 아니 왜 여동생을 남녀 차별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남비 여존 사상. 남비 여존 사상이 너무 투철하시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딱 직장 생활을 하고 한 10년 정도 저랑 이제 후배들이다 보니까 급격하게 여자 후배들이 늘어나는 현상을 저는 이제 안에 있으면서 겪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제가 입사했을 때는 전체 예를 들어서 기자들 중에서 300명 기자들 중에서 여자 선배가 한 5명 있었나 그런 분위기였다가 갑자기 확 여자 후배들이 늘어나면서 이 후배들이 어떤 고생을 하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충돌이 있는지를 너무나 많이 봐서 이걸 굳이 책으로 또 읽어야 돼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주변에서. 달라요. 아니 근데 이제 그때 다녔던 회사는 무척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 회사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겪거든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면 이런 거였죠. 저는 이제 동생들이 또래가 있으니까 네. 야 어떻게 저런 얘기를 선배들이 할까라는 일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그 선배들은 또 너무나 오랫동안 남자들만 이 세상에 익숙해졌다 있으니까 정말 진짜 성희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단어들도 너무 서슴지 않고 쓰는 일들을 주변에서 많이 근데요 봤거든요. 남성들이요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저를 보고 너 참 예쁘다 그래서 뭐 일도 잘하겠다든지 넌 참 예쁜데 눈이 반짝인다든지 이런 얘기가 더 이상 칭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커피 1,500원짜리 하나 먹은 거를 맘충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충격받는 것처럼 칭찬으로 포장된 그런 어떤 여성이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얘기들이 차곡차곡 다 여성들의 마음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82년생 김지영이 그 약간 빙의 현상이라고 저희는 표현하고 아까 치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그런 크고 작은 온갖 상처들이 때로는 바늘로 때로는 못으로 때로는 빗으로 가슴과 세포 때로는 빠루로. 예. 빠루는 일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빠루가? 못 빼는 거 크게 장돌이. 그래서- 장돌이. 그래서 그런 그게 것들이 다, 빠루가 일본 말이에요? 예. 다 쌓여서 근데 장돌이라고 못 알아들은데. 예. 봉도사님. 하세요. 예. 네. 다 쌓여서
그것이 이제 어느 날 빙의로도 치매로도 나타나는 거죠. 상처가 쌓여서. 이 82년생 김지영에 대한 독후감 중에 독후감이라고 제일 많았던 그리고 저도 공감했던 게 책장을 넘기면서 설마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어김없이 그 일이 난 누구나 예상하는 여성 독자들이 누구나 예상하는 그 일이 벌어진다는 계속. 거죠. 그 다음에 계속. 실화로. 그래서 이건 소설이 아니라 사회 보고서라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소설로 포장한 사회 보고서다. 예.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 개인적으로 학생 운동을 하면서 이게 그 정말 이 세상을 보는 눈에 대한 도움이 된 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운동권에서 활동하는 여성분들이 그 양성평등 이런 거에 대한 의식이 투철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투철한 최민희 의원하고 20대 초반에 만났거든. 조금만 삐딱하면 그냥 진짜 이 언어의 폭력이 우리를 죽이는데 언어의 폭력이라니요. 그건 거의 폭력 수준이에요. 이건 양성평등을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아니 주링봉 씨 오늘 왜 이러세요? 근데 진짜 저는 집안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여동생이 셋이 있으면 저희 집안에 특별해서가 아니라 예전에는 다들 남마 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일남 삼녀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오히려 혜택을 받던 입장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최근에 사회가 급격하게 변해가면서 야, 이 동생들이 정말 어렸을 때 어려웠겠구나, 서러웠겠구나 하는 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진짜 저는 제가 어렸을 때는 집에서 제가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으면 동생들은 기다려야 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오빠가 쓰는데 왜 감히 방해를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사실 그런 예전에는 문화였는데 82년생 김지영이 화제가 된 건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여자가 소수다 보니까 참았는데 그 부분들이 참을 일이 아니라는 게 공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게 이제 82년생 김지영이었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이런 면도 있어요. 근데 이게 운명의 기시감이라는 게 놀랍지 않아요? 여동생 셋이 있는 집에서 태어나서 언니 뉴스가. 근데 야 이건 우리 PD가 예지감이 있는 게 아니고 운명의 기시감이에요 그냥.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 때의 선배들, 이제 그 해직 기자 선배들이나 뭐 언론계의 선배들은 여성에 대한 배려가 있었어요. 저 있었어요 없었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있었어요 이분도. 저는 빅이었죠 빅. 네, 굉장히 그 젠틀맨이셨는데 그런데 기분이 좋아지는데. 82년생 김지영 세대는 여성 수가 많아지면서 여성과 남성이 직장에서 경쟁 관계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그런 과거에 남성 중심의 문화에서 우리 선배들이나 우리 세대가 여성을 배려하던 것도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기적으로 더 힘든 세대였을 것 같아요. 아니, 그 배려라는 할 말이 말이 말씀할 것 같아요. 아니 배려라는 아니, 어쨌든 말이 좀 기분이 확 그런데 나빠졌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운동권에서 뭐 배웠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때랑 그 제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과 뭐가 좀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그 운동권 내에서 가장 문제됐던 분위기 중에서 하나도 그 남성 중심적인 문화였거든요. 마초 문화가 심했죠. 네, 근데 더 이제 심한, 오히려 최민희 더 이런 심한. 분하고 생활하면은 마초 문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마초 문화가 있었지. 한 대씩 맞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의식적으로는 혹은 교육적으로는 혹은 정치적으로 올바른 거는 여성 평등이나 남자 평등을 얘기하면서 사실 일생활의 미시적인 부분에서는 그게 실천이 안 되고 의식적으로도 많이 바뀌지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충돌 모순이 지금 이렇게 소설 하나로 드러난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제가 그 사실 몇 년생이에요? 근데 고란 기자님 네, 최란 기자를. 네. 2000년생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2000학번이고 82년생이죠? 아니 네, 2000년생이라니까. 왜 얼굴이 붉어지고 어머, 여성은 버벅거리세요? 네, 아, 네, 이거 뭐 그렇습니다. 나이 물어보면 안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02년생에게 82년이냐고 물어봐가지고. 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은 제가 약간 자랑할 게 그 책의 해설을 쓴 여성학자가 있는데요. 제 친구분이세요. 이름이 야 이게 쿠션 깔때기거든요. 네. 최근 신간도 출간됐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신간이 뭔데요? 나의 첫 젠더 수업이라는 책인데 누구의 이름도 읽어봐야겠다. 얘기해. 네, 김고연주고 서울시 젠더 자문관으로 있습니다. 예. 네. 네. 근데 공무원이네요. 네, 네, 아니요. 비정규직입니다. 예. 근데 이 친구가 보도사님한테 안 좋은 걸 배우는 것 같아요. 자꾸 고 기자님이. 아니 이 친구가 난 잘못 가르친 것 같아요. 저는 이 소설보다도 뭐 친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해설에서 상당히 공감했는데 그 해설에서 상당히 공감했던 표현이 뭐냐면 그 맘충이란 표현. 그때 제가 애를 낳고 저도 맞아요. 맘충으로 약간 취급받는 그런 시절에 타인에 대한 돌봄이 사라진 시대에 거의 유일하게 타인을 돌보고 있는 존재인 엄마에 대한 표현이 맘충이라는 거예요. 슬퍼지려고 그랬어요. 네, 순간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러네요. 예.
이 부분 타인에 대한 돌봄이 사라졌는데 유일하게 타인을 돌보는 존재가 엄마인데 그 엄마를 맘충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좀 보면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그런 게 여성분들 사이의 갈등도 의외로 심한 것 같아요. 이건 남녀의 문제보다도 어쩔 때는 여여 갈등으로 몰아가려고 아니 그러는데 몰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 프레임 전환을 프레임 전환 시도하는 아니 프레임 전환 시도하는 거 맞는 것 같죠? 네, 코끼리도 뭔가 생각하지 이상해서 마세요. 제가 얘기할래요. 예. 예, 뭐냐면 이게요. 지금 고란사 고란 기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게 통계로도 네. 82년생 김지영의 어려움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82년생 김지영 세대의 기혼 여성 중 5명 중 1명이 경력 단절녀 여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경단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네. 그 경단녀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둔 이유가 결혼, 육아, 임신, 출산 이게 91%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김지영 씨와 같은 이유로 직장을 그만뒀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5명 중 1명꼴로 경단녀라 그러는데 실제로 경단을 했다가 다시 직장을 구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그 기혼 여성 중에 경력 단절 여성이거나 경력 단절 경험이 있는 여성이 2명 중 1명꼴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50%. 네. 알겠습니다. 최남희님 나도 읽어봐야겠어요. 정수진님 전 봉도사님 추천으로 10년 만에 구입 후 읽었네요. 제가 딱 81년생이거든요. 공감이에요. 김지영님 전 80년생 김지영입니다. 정치조에 제 이름이 나오다니 영광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그 우리 사회 여성의 문제를 경단녀의 문제를 드러냈지만 가슴 아픈 스토리 아니에요. 자, 다음 이슈 고란 기자님이 골라온 뉴스요. 어떻게 보면 연결된다고도 볼 수 연결되는 있는데요. 거네요. 여혐 논란인데요. 예. 일단 이게 또 왜 2017년을 흔들었냐. 사실 2016년에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 예. 여기에서 여혐 논란이 불거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왁싱샵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올 7월에 혼자 예. 왁싱 이게 제모죠. 업소를 운영하던 30대 여성이 손님을 가장해서 찾아온 남성에게 살해가 됐거든요. 근데 이 남성이 왜 이 여성을 그 살해 대상으로 골랐냐?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에서 BJ가 해당 왁싱샵이 여성이 혼자 있는 외진 곳이다라고 강조를 했고 이런 주인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담겨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상화되고 살해당했다. 그래서 여혐 논란이 빚어지면서 왁싱샵 여혐 살인 사건 해시태그가 확산됐고요. 제2의 강남역 살인 사건으로 불리면서 이 여혐 살인 공론화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저도 처음에 이 여혐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게 왜 여성 혐오지라는 말을 했는데 이 찾아보니까 이 여혐, 이 여성 혐오라는 말이 그 페미니즘에서 나오는 미소지니를 번역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 미소지니가 뭐냐면 여성에 반하는 뿌리 깊은 편견,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낙인 찍거나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기는 생각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 한국어 사전에서 이 혐오라는 말이 어떤 대상을 미워하고 싫어함 이라고 정의하잖아요. 이유. 근데 이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여성 혐오가 아니라 아예 그냥 미소지니로 불러야 된다. 여성 혐오가 가지고 오는 그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느낌이 그렇죠. 네. 저는 저 말이 동의가 되네요. 사실 경찰에서도 이게 여성 혐오라는 이름으로 기사가 나가는 것에도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경찰에서 자체도요? 왜냐하면 강남역 살인 사건도 그랬었고 왁싱샵 살인 사건도 그랬었고 이게 여성 혐오라는 이름으로 언론에서 분류를 하는 순간 사회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남녀 사이의 갈등. 남녀 사이에. 왜냐하면 이게 성적 대상으로 바라봤다라는 것 자체가 혐오로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제 미소진이라는 쪽으로 가면 그나마 페미니즘 쪽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받고 물건화시켜서 객체화시켜서 그렇죠, 본 거기 그렇죠. 때문에 하나의 인격체로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면 이게 갈등으로 가지는 않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여성을 인격체로 대하라는 거. 근데 여성을 싫어했기 때문에 갔다라고 네, 가버리면 맞아요. 조금 이게 남녀 간의 이상한 갈등을 부추기는 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저는 거죠. 지금 들으면서 네. 느낌이 네. 특히 이제 여혐을 쓰냐 미소진을 쓰냐 아니면 이런 등등의 그 논쟁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양성 평등에 대한 문화나 이런 언어가 아직도 미개발됐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아. 그래서 이런 것이 정확하게 잘 표현되는 언어가 있어야지만이 이게 양성 평등의 지수가 네. 그렇지 이게 여혐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느끼는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맞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아주 끼어드는 방법도 아주 다양해졌어요. 그래요. 예. 네.
내년엔 더 잘 끼어들게요. 예. 그런데 그 기자들이 좀 많이 공부하고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혐이라는 말이 많이 공부하면 변호사가 돼요. 안 돼요. 기자 계속 해야지. 근데 여혐이라는 말이 되게 이제 한번 언론 보도에서 이게 그 프레임이 짜지면 그냥 그렇게 계속 쭉 그렇게 쓰는 가죠. 거야. 그런데 그 최초 프레임을 짤 때 저는 요즘은 이제 언론이 비판을 많이 받는데 요즘 언론 모니터를 다시 제가 꼼꼼하게 하는데 예. 좀 더 공부하고 생각해야 된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너무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네. 거. 아니 근데 근데 이제 고랑 기술님을 가르쳐서 공부할 시간이 근데 없다. 고랑 기자님처럼 공부를 하라. 이게 그거는 맞아요. 그 프레임상 여성 혐오라고 하면 뭔가 되게 선정적이잖아요. 예. 확 다가오고 미소진이 이 말이 말이 어렵잖아요. 어렵고. 근데 여성 네. 혐오하니까 확 다가오니까 이렇게 프레임을 짜서 쓰는 건데 예. 이렇게 여혐 이 여성 혐오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센세이션한 것 때문인지 지금 사회 전반에서 곳곳에서 이제 쓰고 여혐 있죠. 일단 이게 여성 혐오라는 말을 근데 쓰면서 칠판 좀 칠판 네. 좀 모니터 좀 보면서 얘기하세요. 자, 모니터에서는 채널 고정하라고요. 3분 뉴스에 돌아온대요. 채널 고정.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의 여성들의 뉴스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최민희 의원님, 양지열 변호사님, 고란중앙일보 기자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분들과 함께하는 언니 뉴스가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화요일에는. 수요일에는 이제 3변 시대를 하고요. 목요일에는 아빠들의 뉴스. 금요일은 UFC, 월요일은 최박장. 근데 각 매주 하는 것 자체 하나하나가 레전드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일주일을 쭉 해보면 레전드 복수. 갑자기 영어 시간으로. 근데요. 예. 유아인의 에어박 네. 논란은 뭔가요? 그 에어박 게이트로까지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에어박 게이트 그렇죠. 아니 이게 이제 누가 유아인을 씹은 거죠. 네, 유아인이 그래서- 의미 있는 얘기와 사회적 발언을 많이 하니까 유아인은 냉장고를 열고 에어박을 봐도 의미 있는 얘기를 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린 거예요. 그랬더니 에어박이 이제- 참 외롭겠구나. 그랬더니 유아인이 에어박으로 맞아봤음이라고 이제 농담을 했는데 예, 그게 이제 이게 커진 왜 거지. 여혐 논란으로 비화됐는지 잘 아 그래요? 모르겠는데 여혐 예. 논란으로 갔어요? 비화되면서 갑자기 유아인이 그 설전의 오간 끝에 나는 페미니스트다 이러면서 난데없는 페미니스트 선언을 하면서 왜냐하면 유아인 씨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네. 사회적 개념 그러니까 그 미닝아웃을 많이 해요. 글을 참 잘 쓰시더라고요. 예. 이 배우분이 이렇게 글을 잘 쓰시나 싶을 정도로 아니 그리고 어머, 본인 그거는 배염이에요. 배염이에요, 배염. 죄송합니다. 네. 네. 근데 배움, 지금 배움의 발음 반성했어요. 잘못한 반성했어요. 배움인데요. 유한 씨가 했던 게 어느 정도는 약간은 공감이 가는 게 뭐가 있냐면 그 여성 페미니즘과 관련한 어떤 논란에서 남자들이 뭔가 말을 삐끗 잘못하는 순간 이렇게 찍힌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논의가 못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도 좀 맞아요.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터놓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잘못 표출이 되기도 하고 이 생각이 바로잡을 수 있는 생각일 때도 있잖아요. 근데 아예 꺼내는 순간부터 공격이 맞아요. 들어와서 공감. 논의 자체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격하게 공감. 왜냐하면 네. 저도 페미니스트예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고 발언을 잘못하는데 토시 하나 때문에 네. 오해되는 상황이 될까봐 아예 이 논쟁에 저도 안 들어가요. 현명하다. 예. 그- 지금 양지열 변호사도 그런다는 거거든요. 이게 일종의 아까 프레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여성 혐오라는 말 자체가 갖고 오는 이런 대결적 구도 이것 때문에 뭔가 말씀하신 대로 뭔가 약간 잘못하면 특히 그 화자 말을 하는 사람이 남성일 경우에는 뭔가 잘못하는 경우에는 바로 이게 여혐으로 연결이 그렇죠. 되는 너 오히려는 우호적 발언하고 지지하는 발언에도 너 뭐 가리려고 일부러 과장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시선까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서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양지열 변호사님 격하게 공감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우리 메갈- 남자 만나봐. 이게 막 정의당까지 같이 해서 메갈 논란으로 뜨겁고 막 네. 올해 유독 뜨거웠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아까 김지영 그 네. 소설을 논란? 하면서 그 페미니즘이 부각이 되면서 그에 대한 반발로 오히려 여혐이 더 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전 다른 각도로 생각해요.
그 양성평등으로 가는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도 보고 예. 어떻게 보면은 남성들이 기존에 가졌던 그런 기득권이라고 해야 되나 일종의 어떤 권력이 지금 현재는 점점 이렇게 잃어가는 무너지는 거잖아요. 잃는 게 아니죠.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렇죠. 거죠.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말 제대로 하세요. 남성 입장에서는 아 내 거 뺏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원래 어느 그런 남성이 어디 있어요? 이러면 이제 또 남염 논란이 일어나요. 아니 그걸 뺏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지. 어머. 그리고 아슬아슬하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특히 이제 젊은 층에서 이게 네. 오히려 더 심한데 여기에는 전반적인 사회적인 청년 실업률의 증가 이것도 한 원인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그래서 진짜 남자들 입장에서는요. 분명히 그 양성평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하고 페미니즘적 그 마인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해서 말 토시 하나로 오해될까 봐 말하기가 무척 두려워요. 그래서 요게 이제 성장통을 겪고 누구든지 이렇게 자기가 편안하게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는 사회로 가줘야 돼요. 네. 양지열 변호사님 꼽은 그래서 2017년 언니 뉴스.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가져온 것은 타임지가 시사주간 타임지가 올해의 인물을 꼭 연말에 뽑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올해 꼽힌 타임지의 인물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 여성들입니다. 성폭력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벌였던 미투 운동이죠. 원래 시작은 한 2007년경부터 시작했는데 네. 사실 오래됐네요. 오래됐는데 지난해 10월경에 이제 유명인들이 거론이 되면서 급속도로 얘기가 터진 거죠. 이 뭐 헐리우드의 건물 제작자는 허비 와인스타인이 굉장히 많은 여배우들에게 몹쓸 짓을 했다라는 것을 여배우들이 뭐 앞장서서 폭로를 했고요.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알리사 밀라노가 자기 트위터에서 나도 당했다 하면서 이제 샵 미투라는 어떤 나도 당했다 미투라는 거를 해서 글을 올려보자라고 했더니 갑자기 정말 하룻밤 사이에 관련 글이 1200만 건이 올라오는 일이 있었고 뭐 애슐리 주드, 안젤리나 졸리, 기네스 펠도 상상도 못할 그러네요. 여성들이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게 알려지면서 글자 그대로 한 80여 개국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했던 거죠. 예. 이게 우리는 촛불을 들어서 이 대한민국 사회 혁명을 가져왔잖아요. 소리 없는. 근데 이 미투 운동이 어찌 보면 촛불로 깜짝 놀라서 이 지구의 축을 움직여 놓은 것 같아. 사실 우리가 무관할까? 아니요 지구의 축을 움직였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이 파장이 어느 정도였냐면 뭐 배우들로 치면 이분들이 연관됐다는 게 저도 참 황당하긴 놀라긴 했는데 케빈 스페이시나 더스틴 호프만 같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남자 배우들이 연관이 됐었고요. 세계 정치권을 그야말로 흔들어놨죠. 알라바마에서는 공화당 텃밭인데 예. 이 보궐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결국 떨어졌고 영국에서는 국방장관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부총리도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정치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런 성추행의 가해자였다. 가해자였다는 게 알려지면서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먼저 시작을 했던 영화나 엔터테인먼트 사회에서 이제 평등 개선 위원회도 만들어졌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 스웨덴이 정말 세계적으로도 성적으로 해방된 곳이라고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했구나라는 걸 반성하는 의미에서 성폭력에 관한 어떤 처벌 내지는 기소를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도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세계의 지축이 흔들린 거예요. 근데 우리 영화계에도 요 얘기가 잠깐 나왔다가 사라진 것 같아요. 저는 이것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그래서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검토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 실시간 검색 1위에 올랐더라고요. 검찰이 검찰이 잘못된 수사 부분에 있어서 과거사위원회에서요? 과거사위원회에서 이 부분도 장자연 사건도 재조명을 하기로 했고요. 그거 말고는 솔직히 저는 재조명이에요? 재수사 하기로 네. 했고요. 장자연 사건은요 사실은 벌거숭이 임금이거든요. 네. 모든 사람은 다 알아요. 다만 그 가해자만 아니오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 그거 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전 그래서 오늘 장자연 사건은 수사를 하기로 한 건 굉장히 잘한 결정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뭐 한샘이라든가 일부 기업에서 뭐 이런 일이 있으면서 게시판 같은 데를 통해서 여성들이 비슷한 피해 사례들을 증언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일어날 수 없었다라는 걸 보는 게 성희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딱히 어떤 처벌이라든가 아니면 손해배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도가 완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들고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직접적인 성폭력의 정도 뭐 성추행이나
폭행이 당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그 전 단계에 대해서는 딱히 해결책이 아직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미투 운동이 우리나라에서는 본격적으로 확산은 저는 사실 안 됐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맞습니다. 미투 운동 확산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나 뭐 예. 그 유교적 문화에 따른 좀 입 다물고 이상한-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도? 그리고 우리나라는 유독 그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가혹하죠. 예, 배신자라고 가혹하니까. 오히려 예. 프레임 씌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다 아는 스토리고 취재하다가도 느끼지만 성추행을 당하면 네. 성추행 당한 그 1차 피해로 끝나지 않고 조사받으면서 또 한 번의 네. 그 피해가 오고 그렇죠. 재판 맞아요. 과정에서 또 한 번의 네. 피해가 오고 그 이후에 자신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에 의해서 세 번째 피해가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인식이 바뀌지 않은 미투 운동이 그 미투 운동이 확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 후진성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부분 실제로 보완이 돼가고 있어요. 직접적인 성폭력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피해자를 위한 국선 변호인 제도가 생겨서 법적으로도 가해자인 범인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법적으로 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어지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성적인 희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그렇게 막 계속해서 조직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뭐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대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회사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건 회사 문 닫을 일이기 때문에 정말로 간부들이나 운영하는 사람들도 조심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민사상 손해배상도 안 되고 성희롱 단계에서 형사처벌 대상도 안 되니까 문제를 들고 나온 사람만 손해를 보는 구조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짚을게요. 올 한 해 특히 이 언니 뉴스에서 짚어야 될 정리해 줄 게 많기 때문에 속도를 붙이겠습니다. 네. 이제는 터보로 가겠습니다. 2017년을 흔든 언니 뉴스 네 번째 예. 바람 생리대 파동입니다. 지금 생리대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의 중심에 섰다는 것 자체가 사회 변화를 말해주는 것이긴 한데요. 지난 3월에 여성환경연대가 강원대학교 연구팀하고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일회용 생리대 10종에서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러니까 TVOC라는 것이래요. 근데 이게 발암물질인데 이게 방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암물질은 피부에 접촉될 경우 신경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까지 전해졌고요. 이게 가장 많이 검출된 생리대가 뭐 릴리안이었죠. 그래서 그때 릴리안 사용자들이 부작용으로 생리불순이나 생리통이나 등등을 많이 호소하는 게시글이 잇따랐는데요. 이후 식약처가 5개 생리대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행했고요. 매달 7일간 하루에 7.5개씩 평생 사용해도 인체 해롭지 않다 이렇게 결과를 내놔서 무리를 아무도 못 증폭시켰습니다. 예.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식약처를 믿을 수 없다 이런 논란이 일었고요. 그래서 이 논란은 지금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근데 그 특히 엄청난 충격으로 그 다가온 거 아니에요? 이게 그 남성분들은 모르시지만 여성분들은 정말 거의 한 반평생을 반평생. 예. 함께하는 물건인데 저는 이게 위험할 거라는 생각을 사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서 정말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면생리대 쓰는 게 저는 그 뭐 좋긴 하지만 약간 환경을 우리가 뭐 더럽히지 말자라는 예. 차원에서 쓴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 몸에 좋은 걸 쓰자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서 요 기사를 우리가 다뤘을 때 제가 그때 이제 네, 무슨 예.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느껴보면 어른들은 오히려 이제 이 여러 가지로 사회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가리는 게 많은데 중고생 여학생들은 막 또 발랄하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하잖아요. 네. 그쪽에서 사실은 얘기가 2, 3년 전에 먼저 퍼졌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중학교 2학년, 1학년, 2학년 딸이 무슨 생리대 쓰면 더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걸 자기들이 브랜드를 딱딱딱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딸이 네. 광우병 세대거든요. 광우병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에요. 촛불소녀. 촛불소녀지. 그래갖고 너무 그런 데 많이 데리고 다녔고 좀 이렇게 불필요하게 저항적이 됐나 해서 내가 야단을 쳤거든요. 어머 그걸 아빠 왜 그러세요? 너는 그런 데 갖고 좀 선동 좀 하지 마라. 근데 아니 그게 아니라 싫어라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친구들이 왔어요. 생일날. 네. 애들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2학년 아이들이니까 어른들한테 그런 얘기하는 게 별로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막 얘기를 하는데 6명이서
그래서 그런가? 우리 딸은 이제 좀 과장이 심하니까 어머, 아빠를 근데 닮아갖고. 저 삭제입니다 이거. 네, 따님의 근데 인격권을 아니 보호하기 실제 과장이 좀 위하여. 심해요. 어머. 아니 저 싫어해요. 아들도 과장이 심하고 그래서 일단 걸러 들어야 돼요. 다. 어머 아빠 닮았다. 얼마나 더 엄마 닮았죠. 아니 근데 그 이후에 생리대 문제가 났을 때 걔들 얘기가 다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 저기 이 대목에서 저만 모르고 혹시 있었네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나 내용 보신 적 있어요? 아니, 그 본적 차원이 없어요. 우리 네. 때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렇다고 그랬죠. 예, 윤리와 사상 같은 거 우리는 네. 제목만 쭉 훑고 넘어갔잖아요. 네. 지금 완전히 고대 사상가들부터 쭉 훑고 내용까지 토론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다른 세대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촛불 소녀나 예. 그리고 따님 비하는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지금 캐나다 가서 못 들어요. 근데 말씀하신 예. 걸 들으면 저는 이제 답답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몸으로 그걸 느끼고 대중적으로 어떤 확산이 돼서 어느 정도 됐을 만큼 실제로는 경험적으로는 그런 답이 나와 있는데 예. 근데 정보는 과학적으로 실험을 했다고 맞아요. 하면 이런 것들은 항상 답이 안 나와요. 그럼 법적으로도 질질 끌다가 유야무야 되고. 법적으로도 이걸 누군가 소송을 통해서 밝혀낸다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그러다가 어떤 일이 터지죠? 결국 가습기 살균제 같은 일이 그래서 맞아요. 터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생리대 자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거가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지금으로서. 국회에서 집단 소송제 이런 것도 만들고 그래야 돼요. 뭐 그런 것도 만들기도 해야 되고요. 제발 좀 몸과 관련된 안전장치에 있어서는 좀 왜 그게 안 되죠 아직까지도? 최민희 의원님, 네. 근데 저는 그 정말 이게 이럴 때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저는 국회의원을 우리가 혹시 현직에 복귀했더라도 국회의원 하면서 방송 진행을 계속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과 직접적인 소통하는 이게 창구가 돼요 채널이. 그거 맞고요. 국회에 있으면 여의도에만 딱 갇혀 있잖아요. 우리 예. 맞아요. 국회의원들이 현역이 이렇게 겸직할 수 있는 법을 만들면 안 될까? 이게 아니 뭔가 그 거기 사전 정지 작업 전문용어로 근데 밑밥하시는 어쨌든 건가요? 뭔가 프레임의 전환을. 어쨌든 정부와 국회도 가만히 있지 네.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생리대 용기나 포장에 들어가는 모든 성분을 기재하도록 하겠다.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전성분 표시제라고 예. 하는데요.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고요. 요게 들어가 있는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근데 이 전성분 표시제로 생리대의 안전성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이것도 이제 논란거리입니다. 여자들이 반평생을 몸에 그 지니고 사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인식이 확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끊이지 않는 데이트 폭력 우리가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 쓰지 말자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죠. 예. 이게 뭐라 그냥 그러죠? 폭력이죠, 폭력. 예. 끊이지 않는 폭력 during 데이트. 데이트 하지. 이게 일단 화제가 된 게 확실히 이제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면은 공분하게 되잖아요. 예. 이게 그 약수동에서 술 취한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서 치아 6개 손상시킨 사건이 그걸 너무 목격하는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아마 몰래 벌어지는 데이트 폭력 훨씬 많을 텐데. CCTV에도 다 찍히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주민들이 말리니까 시민들이 인근에 세우던 트럭을 몰고 돌진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이게 이제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이렇게 파장이 커졌던 건데. 폭력과 충동 조절 장애와 그 네. 주폭이 다 섞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재판에서 2년 실형을 선고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2년밖에 안 줬나 싶은데 오히려 나갖고 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 가해자는 이게 너무 많다라고 불복을 하고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데이트 폭력이 화제가 됐는데요. 예. 지난 말씀하셨던 대로 봉도사님이 우리가 이거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 왜냐하면 데이트 폭력하니까 미화돼요. 예. 폭력의 사랑 싸움 같은 느낌. 그렇죠. 예. 이게 사적인 그 뭔가의 분쟁에 공권이 개입하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얘 거죠. 가정폭력에도 막 때리고 있는데 아빠가 애를 때리고 있는데 그거 때리지 말라고 그러면 집안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부인을 네. 때리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는. 폭력은 공개돼야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이 데이트 폭력 수치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올해 8월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이 검거한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2만 9천여 명입니다. 그런데 2014년에 한 6,600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올해 8월 기준으로 이미 6,900명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검거 인원이 10,000명이 넘을 듯한 추세고요. 이렇게 해서 사망한 사람이 매년 평균 한 47명인데요.
그렇게 따지면 한 뭐 5일에 한 번꼴로 이렇게 예. 데이트 폭력 때문에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은 이제 분류를 하지 말자고는 하셨지만 뭔가 네. 그러니까 이름은 데이트 폭력이라 안 쓰더라도 따로 보호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일반 형법으로 처벌하는 거 조금 더 특수하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피해의 결과만 놓고 봐서 처벌을 하게 되거나 하면 예방 효과가 전혀 없거든요. 네. 오히려 약간 강조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한 가지 문제는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네. 결혼한 부부 사이에 일어난 거라서 약간 뭐 특별하게 처우를 합니다. 경찰관이 격리 조치도 한다거나 보호소를 제공을 한다거나.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데이트 폭력은 이도저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현재로서. 그러니까 그냥 일반 형법만 적용을 하다 네. 보니까 한계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근데 사실 남녀 사이에서 그런 정도의 폭행까지 겉으로 드러날 정도면 그 안에 그 전에 더 많은 일들이 네. 있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름은 뭐라고 붙이든지 간에 분류를 조금 좀할 필요가 있다. 해서 아. 좀 아니면 가정폭력의 범위를 아주 넓히다든가 해서 사법적으로 뭔가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실제로 그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 관련해 가지고 이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둬서 격리 조치라든가 뭐 그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는 신고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든가 뭐 신변 안전 조치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둬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더 강조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데이트 폭력이라 그래서 이게 남의 애정 싸움에 간섭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하는 우리 경찰이나 검찰의 일단 시선 이게 문제라고 하는데요. 예. 지금 있는 법으로도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데 오히려 데이트 폭력이라고 해서 더 약하게 뭔가 사정이 있었겠거니 하고 봐주는 듯한 그 수사기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네. 지적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요 수사기관들이 곤욕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개입한 이후에 좀 피해자가 돌변하는 경우들도 실제로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더 강력하게 법이 만들어야 자, 하는 샵 거예요. 1035 문자 보내주시고요. 마지막 임신 중절제 폐지 청원. 예. 양지열 변호사님이 가져온 뉴스죠. 저희도 이 시간에서도 많이 다뤘어요. 네. 그러니까 용어 자체도 낙태가 아니라 임신이 중절로 해야 되고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측면이 굉장히 문제다. 그 조국 민족수업 같은 경우에도 한 3가지 정도 이유를 들어가면서 예. 이게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다라고 봤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걸 이제 위헌 여부를 다시 심판에 들어갔거든요. 이미 7년 전에는 이미 4년 전에는 합헌이라고 4년 전에, 봤었습니다. 예. 이게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는 합헌이었는데 헌법재판소 구성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또 이제 거기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요. 현재까지 헌법재판소 그 헌법재판 구성원들이 5명은 위원회 뜻을 표했고 3명은 유보. 그다음에 헌재 소장 되시는 분은 검토해보겠다. 검토해보고 사실상 이제 반대쪽에다 가까우신 사실상 걸로 반대쪽. 보여요. 그러면은 이제 6대 3이 되면 6대 4가 되면 바뀔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6대 3이죠? 6대 4가 6대 3.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바뀔성이 있는데 종교 단체를 그렇죠. 중심으로 해서 예. 또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건. 그리고 그 네덜란드의 경우가 예. 청소년의 어떤 성교육을 확실하게 하면서 이게 임신 중절이 맞아요. 뭐 합법이다 뭐 비합법이다 이거보다는 오히려 그 전에 성교육을 맞아요. 잘 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교육부에서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알겠습니다. 올해 2017년을 흔든 언니 뉴스 다 한 번씩 얘기했던 거지만 또 새삼 정리하니까 가슴에 쏙쏙 와닿아요. 머리에 팍팍 꽂히고요. 자, 3분 인사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 신년에 다시 뵙는 거죠? 네. 왜 특히 새해 복 안 많이 그러냐? 받으세요. 정리가 우리를 잘 버리지 되니까. 말고. 예, 알겠습니다. 자, 저는 존 레논의 우먼 듣고 광고 듣고 4부 돌아오겠습니다. 채널